더러운 년. 병원에서 병균을 잔뜩 묻혀가지고 어딜 들어와. 친정엄마 수술날 병원에서 꼬박 밤을 새우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굵은 소금을 확 뿌리며 내뱉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제 돈으로 산 집, 제 명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요. 도어락을 통째로 바꿔놓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문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저한테 소금 세례를 퍼부은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했냐고요? 글쎄요, 병수바라는 여자랑은 피곤해서 못 살겠다며 이혼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시어머니랑 둘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저 그냥 울면서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어떤 결심을 하나 했는데요.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하루 99통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게 된 이유,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윤지원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저는 벌써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친정엄마의 대수술은 벌써 14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커피는 이미 7잔째였고 속이 쓰리다 못해 울렁거렸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우려했던 것보다 적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었죠. 엄마가 살았다. 엄마가 살았다는 말만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엄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틀을 더 병원에서 버텼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간이 침대를 빌려줬지만 저는 엄마 침대 옆 의자에서 엄마 손을 잡은 채 쪽잠을 잤죠. 엄마가 의식을 되찾고 미음 한 숟가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엄마를 맡기고 며칠 만에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민환에게는 수술 전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수술이라 며칠 병원에 있을게. 밥은 챙겨 먹어. 답장은 없었죠.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3년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무관심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파트 동 앞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서 설치한 검정색 도어락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은색 도어락이 붙어 있었죠.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당연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 반응이 없었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환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는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숙자. 시어머니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실내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원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한 자세였죠. 시어머니의 오른손에는 하얀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도어락을 바꾸신 거예요? 저 비밀번호를 몰라서 밖에서 한참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대접을 들어 올려 소금을 제 얼굴에 확 뿌렸습니다. 눈에 소금이 들어가 앞이 캄캄해졌고 코와 입 안으로 짠맛이 밀려들었죠. 더러운 년.
병원에서 병균을 잔뜩 묻혀가지고 어딜 들어와. 시어머니가 대접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매로 눈을 비비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눈물이 줄줄 흘렀죠. 그때 안쪽에서 남편 미나니 추리닝 바람으로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미나는 소파에서 막 일어난 듯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왔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얼굴에 소금을 맞고 현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미나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놀라움도 없었죠. 미나나,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와 계시고 왜 도어락을 바꾼 거야? 엄마가 바꾸자고 해서 바꿨지.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집이 비잖아. 그건 그렇다 쳐도 비밀번호를 왜 나한테 안 알려준 거야? 미나니 한숨을 크게 내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야, 솔직히 말할게. 나 너랑 이혼하고 싶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병수바라는 여자랑은 피곤해서 못 살겠어. 내 엄마 아프다고 집을 며칠씩 비우고 돌아오면 병원 냄새 풀풀 나고 나 그거 못 참아. 시어머니가 미나네 뒤에서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었지?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마라. 아픈 엄마 데리고 알아서 나가 살아.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고 현관 안쪽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제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제 몸이 현관턱을 넘는 순간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미난도 옆에서 제 팔을 잡아 복도 쪽으로 거칠게 끌어냈죠. 너 같은 게 무슨 집주인이야. 남편 집이 곧 내 집이지. 여자가 무슨 명예 타령이야.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제 가슴팍을 한 번 더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부딪히며 비틀거렸죠. 쾅! 미난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락 잠금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저는 닫힌 문 앞에 서서 얼굴에 묻은 소금 알갱이를 손등으로 천천히 털어냈습니다.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소금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옆집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건너편 집에서도 인기척이 났죠. 저는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짜장면 2개 시켜. 탕수육도. 그래, 우리 아들. 오늘 속 시원하다. 고생했어, 우리 미나니.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미나의 목소리와 아들을 토닥이며 웃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까지 선명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3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라고 할 때도, 명절마다 제 월급을 시댁에 갖다 바치라고 할 때도, 미나니 제 돈으로 산 차를 자기 차처럼 끌고 다닐 때도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오가는 엄마를 간병한 것이 죄가 되어 제 집에서 소금을 맞고 쫓겨나다니. 저는 소금 알갱이가 붙은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스마트폰으로 근처 단기 임대 오피스텔을 검색했죠. 20대 내내 안 먹고 안 입으며 피땀 흘려 모은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장만한 제 명의의 집. 저 안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을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프게 쫓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계좌이체를 마치고 좁은 원룸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저는
스마트폰 연락처에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동네 부동산 김 사장.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남편 민환의 직장 근처 카페로 민환을 불러냈습니다. 문자 한 줄이면 충분했죠. 이혼 얘기하자. 강남역 2번 출구 카페. 민환은 정확히 30분 뒤에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것을 보니 출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죠. 민환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사인해. 협의 이혼 서류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 아래에 민환이 직접 적어 넣은 조건이 붙어 있었죠. 이게 뭐야? 읽어보면 알잖아. 아파트 내 명의인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3년 동안 생활비 보탠 거 있으니까 집값 절반은 나한테 줘야 공평한 거 아니야? 민환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생활비 보탰다고? 민환아, 내가 보탠 생활비가 얼마인데? 관리비 절반도 제대로 안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쨌든 부부 공동재산이야. 내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어. 저는 서류를 천천히 접어서 민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사인 안 해. 뭐? 대화할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어. 법원에서 보자. 민환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민환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죠. 카페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시어머니가 다니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서예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문화센터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수업이 끝났는지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숙자씨 며느리가 그런 애였어? 내가 그러니까. 친정엄마 병원 간다고 해놓고 실은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녔대. 우리 민환이가 증거를 잡은 거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는 척하면서도 로비 전체에 들릴 만큼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아주머니 대여섯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래서 도어락을 바꾼 거야. 그런 년을 어떻게 집에 들여. 저는 기둥 뒤에 서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불륜이라니. 생사를 오가는 엄마 곁을 지킨 것이 불륜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감정 싸움을 하면 제가 지는 겁니다. 저는 이미 다른 방법을 준비해 두고 있었으니까요. 문화센터를 나온 저는 어젯밤 인터넷으로 찾아둔 열쇠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 명의 아파트인데요. 등기부등본 가지고 있고 신분증도 있습니다. 도어락 철거 가능하죠? 40분 뒤 열쇠 수리 기사와 함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기사에게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보여주자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죠. 전동 드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5분도 안 되어 시어머니가 설치한 은색 도어락이 뜯겨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제 화장대 서랍이 전부 뒤집혀 있었고 고가 화장품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옷장 문도 활짝 열린 채 제 옷들이 아무렇게나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환의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었죠. 첫 번째 서랍, 볼펜과 메모지. 두 번째 서랍, 오래된 영수증 뭉치. 세 번째 서랍은 안쪽 깊숙이 뭔가가 걸려서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줘서 잡아당기자 서랍이 통째로 빠졌고 서랍 뒤쪽 공간에 숨겨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공기계 박스 하나, 그리고 두꺼운 고무줄로 묶인 우편물 뭉치. 우편물을 풀어보니 전부 대부업체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2곳, 3곳, 세어보니 5곳이 넘었죠. 금액을 합산하니 수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민환이 이 빚을 지고 있으면서 제게 집값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독촉장과 공기계 박스를 사진으로 찍고 원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안방을 나서며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봤죠. 이 집에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꺼내 동네 부동산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윤지원이에요. 602동 1203호요. 네, 그 집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아이고, 윤 사장님. 갑자기 왜요? 지금 그 단지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시세보다 1억 싸게 내놓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1억이나요? 무슨 조건인데 그래요? 지금 집에 제 허락 없이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요. 제 명의 집인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내쫓는 건 새 주인이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내일까지 잔금 칠 수 있는 분을 찾아주세요. 전화 너머로 김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정도 급매면 연락 오는데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바로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였죠. 네, 해당 주소 정기 계약 해지 요청드립니다. 오늘 당장이요. 이어서 도시가스, 가스 공급 중단 신청이요. 네, 명의자 본인 맞습니다. 수도사업소, 단수 처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인터넷이랑 TV 둘 다 해지할게요. 오늘부로요. 4통의 전화를 마치는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죠. 오늘 밤 시어머니와 미나는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는 어두운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 5월의 늦은 오후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뿌린 소금기가 아직 머리카락 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은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3시간 만에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사장님, 매수자 나왔어요. 경매 쪽으로 잔뼈가 굵은 분인데 점거자 퇴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신대요.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나와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안쪽 테이블에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짧게 깎은 머리에 검정 점퍼를 입은 남자는 제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매수자 한정수 씨입니다. 윤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김 사장이 자리를 권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정수라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하네요. 명의자 본인이시고 근저당 하나에 다른 권리관계 없고 점거자가 누구예요? 남편과 시어머니요. 이혼 절차 들어갈 건데 제 허락 없이 도어락을 바꾸고 들어앉아 있어요. 한정수가 점퍼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유권 넘어오면 그날로 내용 증명 보내고 안 나가면 법대로 하면 되니까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김 사장이 계약서 2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와 한정수는 각각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김 사장이 특약사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주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오늘 일괄 입금. 점거자 퇴거는 매수인이 직접 처리한다.
양쪽 다 확인하셨죠? 저와 한정수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마감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정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체를 진행했고 제 통장에 입금 알림이 울린 것은 그로부터 채 5분이 되지 않았죠.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대 내내 모은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장만했던 집이 숫자 몇 줄로 정리되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 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한정수가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 실측 명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합법적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한정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은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는데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죠. 팩캠 앱이었습니다. 결혼 초 저는 고양이를 키울까 고민하다가 거실에 작은 팩캠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분 사이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였는데 고양이는 결국 키우지 못했지만 팩캠은 그대로 두었죠. 시어머니도 미난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림을 누르자 실시간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스마트폰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단전 때문에 전등을 켜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난이 현관문을 열고 누군가를 들였습니다. 스마트폰 손전등을 켠 미난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고 미난 뒤로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죠. 여자는 짧은 단발머리에 미난의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직장 후배였습니다. 오빠,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전기 나간 거야? 여자가 미난의 팔을 잡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좀 고장났어. 내일 고쳐. 어차피 엄마 밖에 나갔으니까 괜찮아. 들어와. 미난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안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안방 문 안으로 사라졌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굳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와 그림자를 팩캠이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저는 중요한 장면마다 캡처를 했고 영상 전체를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3년간 의심만 했던 것이 눈앞에서 증거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였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젯밤 소금을 맞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결혼에 대한 감정은 전부 바닥에 쏟아져 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스마트폰에 팩캠 알림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거실이 보였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들어올 리가 없었죠. 아니, 이게 왜 안 켜져? 미나나, 가스가 안 나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안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도 나오지 않았죠. 세상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가스도 없어.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팩캠이 생생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난이 잠옷바람으로 문을 열자 한정수가 건장한 남자 2명을 데리고 서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이 집 새 소유자 한정수입니다. 집 실측 좀 하러 왔습니다. 미난이 눈을 비비며 한정수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뭐요? 새 소유자?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와이프 명의인데.
한정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민환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어제부로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용 증명이에요. 한정수가 또 다른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루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금 청구합니다. 불법으로 남의 집에 들어 앉아 계시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등기부등본을 낚아챘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한정수의 이름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민환아, 이게 진짜야? 민환이 등기부등본을 빼앗아 들여다봤습니다. 민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년이 집을 팔아버린 거야? 한정수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년이 아니라 전 소유자분이시죠. 본인 명의 집을 본인이 파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이 1일차입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그럼 열흘이면 1000만 원이잖아. 맞습니다. 한 달이면 3천만 원이고요. 계속 버티실 건지 지금 나가실 건지 선택하세요. 민환이 한정수를 노려보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야, 이거 협박이야. 경찰 부를 거야. 한정수가 미동도 하지 않고 민환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르세요. 경찰 오면 누가 불법 점거자인지 바로 확인될 테니까요. 민환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넣기 시작했죠. 민환아, 짐 싸. 빨리 짐 싸라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옷장을 뒤졌고 민환도 허둥지둥 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문을 나선 것은 그로부터 30분도 되지 않았죠. 저는 오피스텔 침대에 앉아 팩캠 화면으로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스마트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죠. 10통, 30통, 50통.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부재중 전화는 99통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민환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은 뒤 병원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아침에 엄마 퇴원 수속하러 갈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민환은 캐리어를 끌고 시누이 박민지의 전세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다음 날 시누이 본인에게서 직접 들었죠. 시누이가 낯선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건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언니, 나 민지야. 오빠 여동생. 좀 만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전화였습니다. 시누이와 단둘이 연락한 적은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피스텔 근처 카페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먼저 앉아 기다리는데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정 코트에 마스크를 쓴 민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제 맞은편에 앉았죠. 마스크를 내리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러났습니다. 어젯밤에 엄마랑 오빠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민지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있더라고. 전에 한번 놀러 왔을 때 어깨 너머로 본 모양이야. 거실에 캐리어 2개 펼쳐놓고 이미 이불까지 깔아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찰 불렀지. 주거침입이라고. 민지가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낳은 딸 집에 엄마가 온 게 무슨 죄냐고 경찰한테 악을 썼어.
집 명의가 누군데? 내 명의인데. 평생 그런 식이야. 오빠한테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나한테는 뭘 해줬어. 대학 등록금도 내가 알바해서 냈는데. 민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종이컵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둘 다 데리고 나갔어. 엄마가 복도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끌려나가는데 옆집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봤어. 오빠는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캐리어만 끌고 나가더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민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지 씨,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게 가라앉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언니가 집을 팔아버렸다며. 오빠한테 들었어. 오빠가 전화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말하더라고. 네, 팔았어요. 잘했어. 민지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 한 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액정에 금이 간 낡은 스마트폰이었죠. 이거 오빠 세컨드폰이야.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서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빠뜨리고 갔더라고. 민지가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신저 대화창이 열려 있었죠. 상대방 이름은 하트 이모지로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스크롤하자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미래 약속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가장 오래된 대화는 1년 반 전이었죠. 제가 시어머니의 생활비 요구에 시달리며 야근을 하던 그 시기에 미나는 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민지가 가방에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손으로 쓴 차용증이 나왔죠. 엄마가 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었어. 근데 명의자 동의가 없으니까 안 됐지. 그래서 결국 내 이름으로 사채를 끌어다 썼어. 민지 씨 이름으로요? 응.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주민번호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어. 내가 알게 된 건 독촉 전화가 내 번호로 오면서부터야. 민지가 차용증 복사본을 제 앞에 펼쳤습니다. 금액은 수천만 원이었고 이자율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높았죠. 맨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 빚을 떠넘기고 오빠한테는 언니 집을 빼앗아 주려고 했던 거야.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한 짓이야. 민지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정의감 같은 거 없어. 그냥 저 인간들이 완전히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어릴 때부터 나한테 한 짓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거든. 저는 민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원한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나한테 계획이 있어. 오빠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올리고 엄마가 가입한 동네 맘카페에 사채 차용증을 올릴 거야. 익명으로. 추적 안 되게 할 수 있어. 민지 씨가 직접 해요? 응. 언니가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물릴 수 있잖아.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가족이고 뭐고 다 끝난 사이니까. 민지가 테이블 위에 세컨드폰과 차용증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언니가 가져. 소송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세컨드폰 안에 대화 내역 원본 다 살아있으니까. 저는 세컨드폰과 차용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고마울 거 없어. 나는 내 원한을 갚는 거고 언니는 언니 몫을 챙기는 거지.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스크를 다시 올렸습니다. 폭로 글은 내가 타이밍 봐서 올릴게. 언니는 소송 준비나 해. 민지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방 안에 세컨드폰을 꺼내 다시 한 번 대
소장을 접수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책상에 앉아 친정엄마의 퇴원 후 식단표를 짜고 있었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야. 민원이었습니다. 차단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를 구해서 건 모양이었죠. 뭐야? 합의 이혼해. 그게 서로 좋잖아. 서로 좋다고? 내가 좋은 거겠지. 야, 나 지금 기분 좋은 상태 아니거든. 합의 안 해주면 너 인테리어 회사 고객 게시판에 글 올린다. 자재비 빼돌렸다고. 저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귀에 대고 천천히 말했죠. 해봐. 할 수 있으면. 진짜 한다? 나 진짜 해. 너 거래처 다 날아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다 했어? 끊는다.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냐고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환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렸어. 블라인드. 저는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열어 민환의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을 검색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상단에 새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죠. 제목은 영업3팀 박민환 과장, 같은 팀 후배와 1년 넘게 불륜 중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세컨드폰 대화 내역 캡처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름과 직급, 부서까지 적혀 있었고 대화 속 미래 장소와 날짜가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1시간도 안 되어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죠. 이 사람 회식 때 유부남 티 안 내더니 이런 거였구나. 후배가 누군지 다 알겠는데. 인사팀에서 이거 보면 끝장이다. 저는 브라우저를 닫고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맘카페도 올렸어. 차용증 사진이랑 같이. 동네 맘카페에도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초동 이숙자 씨 며느리 집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딸 명의로 사채 수천만 원 끌어 쓴 사연이라는 제목이었죠. 본문에는 시어머니가 작성한 차용증 복사본 사진이 선명하게 첨부되어 있었고 시어머니가 평소 문화센터와 맘카페에서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간 거짓말에 대한 정정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은 이미 100개를 넘기고 있었죠. 이 사람 서예반에서 맨날 며느리 욕하던 그 아줌마 아니야? 세상에 딸 명의로 사채를 끌어다 쓰다니. 소름 돋는다 진짜. 고상한 척하더니. 시어머니가 공들여 쌓아 올린 동네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환의 회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블라인드 폭로 글이 회사 전체로 퍼지면서 민환과 직장 후배는 인사위원회에 불려갔죠. 민지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오빠 대기 발령 받았대. 그 여자도 같이. 출근 정지래.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난리를 친 모양이야.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한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끊었어.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직장에서 대기 발령을 받으니 월급이 끊겼고 월급이 끊기니 빚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민환이 숨겨뒀던 대부업체 빚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시어머니의 사채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맘카페 폭로 글을 통해 시어머니의 소재가 알려지자 사채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다음날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와 민환이 머물고 있던 낡은 고시원 앞에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찾아왔다고 했죠.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옆방 사람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요. 그날 밤
민환이 고시원 앞 골목에서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도 대출 받은 거 맞아? 맞냐고. 내가 먹고 살게 해준다며. 내가 다 갚는다며. 며느리 집만 뺐으면 다 해결된다고 한 게 누구야? 그 집은 팔렸잖아. 없어졌다고. 엄마가 괜히 도어락을 바꿔서 이 난리가 난 거잖아. 뭐, 네가 이혼하겠다고 설친 게 먼저잖아. 이 못난 놈아. 민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전화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죠. 어릴 때 오빠 학원비 대느라 내 교복을 중고로 사입혀 보낸 게 엄마야. 오빠 대학 등록금 대느라 내 수능 원서비도 안 내준 게 엄마고. 이제 좀 공평해지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피스텔 책상 위에 펼쳐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세컨드폰 대화 내역 출력본, 차용증 복사본, 팩캠 영상 캡처, 대부업체 독촉장 사본. 종이 한 장 한 장을 순서대로 클리어 파일에 끼워 넣었죠. 변호사를 쓰면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 수술비로 이미 큰돈이 나간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 없이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죠. 인터넷에서 이혼 소송 전자접수 방법을 찾아 화면을 띄우고 한 글자 한 글자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혼 사유, 불륜 증거 목록, 위자료 청구 금액.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접수 완료 확인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죠. 옆방에서는 친정 엄마의 고른 숨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제 퇴원한 엄마를 오피스텔 옆방에 모셔둔 터였죠. 엄마는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민환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일주일쯤 지난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사장님, 고객 게시판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밤새 글이 엄청 올라왔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는 순간 저는 모니터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 악성 글이 20개 넘게 도배되어 있었죠. 이 회사 사장이 자재비 빼돌립니다.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견적보다 훨씬 비싼 금액 청구당했습니다. 사기꾼 업체. 시공 엉망인데 환불도 안 해줍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할 겁니다. 글마다 아이디가 전부 달랐지만 문체가 비슷했습니다. 마침표 찍는 위치, 띄어쓰기 습관, 감탄사 사용법까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았죠. 가짜 후기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걸 모르는 잠재 고객들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사장님,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에 고객이 계약을 보류하겠대요. 저희도 입장이 곤란해서요. 오후에 또 한 통. 죄송한데 이번 프로젝트 일단 중단할게요. 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 알지만 위에서 리스크 관리하라고 해서요.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계약 2건이 하루 만에 보류됐습니다. 2건이면 수천만 원어치 매출이었죠. 직원 월급, 자재비, 임대료를 생각하면 한 달만 이 상태가 이어져도 회사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게시판 글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있는데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맛 좀 봤어? 민환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포기해. 그리고 집 한 돈 반 나눠. 그러면 멈춰줄게. 아니면 끝까지 간다. 내 회사 고객 하나하나 다 쫓아낼 수 있어. 내가 시간이 남아돌거든. 대기 발령이라. 민환이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두 주먹을 꽉 쥐고 참았죠. 감정대로 움직이면 지는 겁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게시판에 올라온 모든 악성 글의 작성 시간, 아이디, 내용을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온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그리고 밤 10시 이후였죠. 학생들이 학원 끝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밤 11시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오늘 대박 건졌어.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 PC방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 너머로 엄마 뒷모습이 보이더라고. 설마 하고 들어가 봤어. 민지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랑 오빠가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고 옆에 교복 입은 애들이 서너 앉아 있었어. 오빠가 애들한테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적혀 있더라고. 엄마는 옆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이렇게 써, 저렇게 써 하고 지시하고 있었고, 그걸 봤어? 봤지. 근데 그냥 본 게 아니야. 민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뒤에서 동영상 찍었어. 오빠가 애들한테 돈 봉투 건네는 장면, 엄마가 모니터 가리키면서 글 내용 불러주는 장면, 모니터에 언니 회사 게시판 떠 있는 장면까지 전부 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들킨 거 아니야? 아니, 뒤쪽 자리에서 찍었으니까 못 봤을 거야. 화질도 선명해. 오빠 얼굴, 엄마 얼굴, 학생들 교복 마크, 돈 건네는 손까지 다 나와. 민지 씨, 그거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이미 보냈어. 이메일 확인해봐. 원본 파일이야. 전화를 끊자마자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보낸 동영상 파일이 받은 편지함에 와 있었죠. 파일을 재생하자 PC방 내부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민환의 뒷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민환이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는 장면, 학생이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시어머니가 옆에서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움직이는 장면. 모니터에는 제 회사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이 띄워져 있었고 학생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악성글이 하나 올라가는 것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영상 길이는 7분이었습니다. 7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외장하드에도 한 부 더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주요 장면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정리했죠. 시어머니가 접수한 허위 고소건 때문에 곧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아둔 상태였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고소했는지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 병원비를 빌미로 아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클리어 파일을 꺼내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아파트 매매 서류, 수술비 영수증, 그리고 민지가 보내준 동영상 파일을 담은 USB. 파일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확인하며 빠진 것이 없는지 살폈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저는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경찰서 출석일은 이틀 뒤였습니다. 옆방에서 엄마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방 문을 살짝 열었죠. 엄마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지원아, 밥 먹었니? 저는 엄마 이불을 턱까지 올려 덮어드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앞 의자에 앉아 출석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가방 안에는 클리어 파일과 USB가 들어있었죠.
저는 가방 지퍼를 한 번 더 만져보며 숨을 고르고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죠. 윤지원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고소인 이숙자 씨가 접수한 건인데요. 내용 보면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병원비를 빌미로 아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내 형사 앞에 펼쳤습니다. 형사님, 이건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아파트 매입 자금이 전액 제 명의 계좌에서 나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친정 엄마 수술비 결제 영수증이고요. 제가 누구 재산을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형사가 거래 내역 아래에 끼워둔 대부업체 독촉장 사본을 집어들었죠. 제 남편 박민환 앞으로 온 대출 독촉장입니다. 5곳이 넘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수천만 원이에요. 오히려 빚을 숨기고 제 재산을 노린 쪽은 남편과 시어머니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독촉장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이것도 봐주세요. 저는 USB를 꺼내 형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소인 이숙자 씨와 남편 박민환이 동네 학생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 회사 고객 게시판에 허위 악성 글을 올리도록 지시하는 현장 영상입니다. 형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죠. PC방 내부가 화면에 떴습니다. 민환이 교복 입은 학생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 시어머니가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움직이는 장면 모니터에 제 회사 게시판이 선명하게 잡힌 장면.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되감기를 했습니다. 돈 봉투가 학생의 손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정지 버튼을 눌렀죠. 이거 촬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직접 촬영한 건 아닙니다. 지인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고 찍은 영상이에요. 형사가 의자를 뒤로 밀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업무방해 혐의가 보이네요. 두 사람 소환하겠습니다. 오늘 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형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사실 구석 의자로 옮겨 앉아 기다렸죠. 2시간쯤 지났을 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에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당당한 걸음걸이로 의자에 앉은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뒤이어 민환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쩍 야윈 얼굴이었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턱에 수염이 거뭇거뭇했고 구겨진 셔츠가 바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민환은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형사가 두 사람을 나란히 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숙자 씨, 박민환 씨, 고소인 자격이 아니라 피고소인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겁니다. 확인하실 게 있어요. 참고인이라뇨. 내가 고소한 건데 왜 내가 불려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세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사는 대답 대신 컴퓨터 모니터를 두 사람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 속에서 민환이 학생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모니터를 가리키며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고 다시 벌렸다가 다물었죠. 민환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숙자 씨,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핸드백 손잡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그건 박민환 씨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게 맞습니까? 민환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환의 무릎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준비해 온 서류를 한 부 더 꺼냈습니다. 형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형사님, 역고소장입니다. 이숙자 씨를 허위 고소, 명예훼손으로, 박민환 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형사가 고소장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이숙자 씨, 박민환 씨, 두 분 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조사 진행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의자요? 내가 왜 피의자예요? 내가 고소한 사람인데. 이숙자 씨 앉으세요. 영상 증거가 명확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풀썩 주저앉았죠. 그때 조사실 밖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환, 너 여기 있었어.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단발머리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민환의 직장 후배, 그 상간녀였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나 해고당할 것 같아. 인사팀에서 오늘 면담하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다며? 빚이 수천만 원이라며? 나한테는 돈 잘 번다고 해놓고. 상간녀가 민환 앞으로 다가가 구겨진 종이로 민환의 가슴팍을 내리쳤습니다. 민환이 두 팔로 얼굴을 감쌌죠. 야, 여기 경찰서야.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 내 인생이 다 망했는데. 상간녀가 민환의 뺨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조사실 안에 울렸죠.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경찰서입니다. 폭행하시면 안 됩니다. 상간녀가 형사의 팔을 뿌리치며 민환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두고 봐. 나도 너 고소할 거야. 상간녀가 울음을 터뜨리며 조사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환의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소란이 가라앉은 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무릎을 꿇은 채 저를 향해 기어왔죠.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제발. 시어머니가 제 바지 끝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봤죠. 합의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무릎 꿇을게. 이렇게 빌게. 제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한 손가락씩 천천히 풀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어머니, 합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법대로요. 저는 몸을 돌려 조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경찰서 정문을 빠져나오는 동안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퇴근하고 사갈게. 30초 뒤에 답장이 왔죠. 된장찌개 먹고 싶다. 두부 넣어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법원은 민환과 상간녀에게 불륜에 대한 위자료 전액을 제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 손을 들어줬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정문을 나서던 날 민환은
복도 저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미나는 그 뒤로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대부업체 대출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시어머니가 미나의 이름까지 끌어다 쓴 사채 빚이 겹쳤죠. 상간녀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제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거기에 직장에서 해고되며 소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던 미나는 결국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위 고소와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붙였죠.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법원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 있었으니까요. 민지에게서 간간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니 빚에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사채업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시어머니와 미나는 좁은 방 안에서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네가 도어락을 안 바꿨으면 이 지경이 됐겠냐? 네가 여자나 안 만들었으면 이혼을 당하냐? 이 못된 놈아. 민지는 그 이야기를 전하며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한마디만 덧붙였죠. 나 다음 달에 부산으로 내려가. 거기 회사에서 오라고 해서 이제 이 동네에 올 일도 없을 거야. 잘됐다, 민지 씨. 새 출발하는 거지. 언니도 잘 살아. 그 한마디를 끝으로 민지와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민왕과의 연을 완전히 끊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저는 아파트를 금매로 넘기고 받은 돈에서 대출금을 갚고 소송 비용과 엄마 수술비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작은 빌라 하나를 샀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남향이라 해가 잘 들었고 작은 마당도 딸려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제 직업이니까요. 제 집을 제 손으로 꾸미는 데는 돈보다 정성이 더 들었습니다. 거실 벽지를 직접 골라 붙이고 주방 타일을 하나하나 맞춰 시공했죠. 엄마 방은 남쪽 창이 나는 제일 밝은 방으로 잡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연두색 커튼을 달고 침대 옆에 작은 협탁을 놓았죠. 협탁 위에는 엄마가 퇴원할 때 간호사에게서 받은 꽃 한 송이를 말려서 액자에 넣어 세워뒀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드셨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고개를 돌렸죠.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때문이 아니야. 원래 썩은 사람들이었어. 엄마 아프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드러났을 거야. 그래도 엄마 나 지금 행복해. 진짜야.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아. 엄마가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엄마 손은 수술 전보다 살이 붙어서 따뜻했습니다. 대수술을 이겨낸 엄마는 제가 차려주는 밥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드시며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드렸더니 엄마는 매일 아침 고무장갑을 끼고 나가 상추와 깻잎, 고추 모종을 심고 물을 주었죠. 해가 뜨면 마당에 나가고 해가 지면 들어와 저녁을 같이 먹는 단순한 하루였지만 그 단순함이 제게는 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이었습니다. 회사도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악플 사건이 제 결백으로 밝혀진 뒤 오히려 소식을 접한 고객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죠. 보류됐던 계약 2건이 다시 살아났고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의뢰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할 만큼 일이 늘었고 사무실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고민하게 됐죠.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꾸민 주방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엄마가 텃밭에서 딴 깻잎을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원아, 이거 봐. 내가 심은 깻잎이 이만큼 컸어. 엄마가 깻잎 한 장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수술 직후 핏기 없이 창백하던 엄마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죠. 엄마, 잘 키웠네. 저녁에 삼겹살 사올까? 깻잎 쌈 해 먹자. 그래, 좋지. 고추도 몇 개 따놓을게. 저는 찻잔을 들고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남향창으로 오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마당에는 엄마가 가꾼 텃밭이 초록빛으로 가득했고 그 너머로 낮은 지붕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간의 시집살이가 떠올랐습니다. 소금을 맞고 닫힌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그날 밤이 아주 먼 옛날 같았죠. 찻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원 씨가 진짜 강해진 순간은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서류를 챙기고 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나도 참고만 있었던 게 아닌가? 나도 나를 너무 작게 만들고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며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 하나쯤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